네, 좋은 시절이 가고요. 이제 등기법을 하게 되면 가장 이제 어려운 법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법 중에서 가장 쉬운 법, 지적법이 끝났고 가장 어려운 법이 이제 등기법이 남아있죠. 근데 등기법은 이제 민법의 부속 법률이다 보니까요. 민법과의 관련성이 이제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1장 같은 경우는 거의 민법하고 겹치는 내용이 되니까요. 1장의 내용부터 보죠. 1, 2장은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 한 문제 정도 나온다는 거죠. 나와봤자. 자, 1장 보시면요. 가장 먼저 총칙 해가지고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거의 다 이제 민법하고 겹치는 내용이다. 먼저 등기할 사항에서 나오죠. 자, 우리 등기부에는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한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그러면은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이게 등기 대상의 물건이죠.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부동산만 등기할 수 있는데 그럼 부동산 중에서 어떤 것만 등기할 수 있느냐. 우리 부동산 중에서 토지와 건물만 일반 등기부에 등기가 돼요. 그러니까 임목 등기 같은 경우는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반 등기부에는 토지와 건물만 등기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등기만을 다룹니다. 근데 가끔씩은요, 밑에 왼쪽에 이제 등기할 수 있는 물건하고 등기할 수 없는 물건 나오는데, 우리 책보다는요, 제 유인물 43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시험 문제 요새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책에는요, 왼쪽에 동그라미 1번에 도로만 나오는데요. 사실 하천이 시험 문제가 더 나오는 거죠. 하천이. 도로나 하천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토지나 건물처럼 보이지만 토지나 건물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나 건물만 등기할 수 있는데 토지나 건물처럼 보이지만 토지나 건물이 아닌 게 있고 그럼 이건 등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토지나 건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토지나 건물에 해당이 되면은 등기할 수가 있고 토지나 건물처럼 보이지만 토지나 건물이 아니면은 등기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하천이에요. 하천. 하천은 토지냐 아니냐.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토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천도 토지예요. 물이 흐르는 토지죠. 하천도 지목이 있잖아요. 물이 흐르는 토지죠. 자, 그럼 하천을 과연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요. 하천도요.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소유할 수 있어요. 하천도. 그러니까 개인이 모든 하천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요. 하천법에서 당연히 이제 하천법에서 하천의 종류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하천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하천이 있으면요. 그러면 이런 예가 되겠죠. 만약 여기가 하천이 있고요. 하천이 있고 하천 옆에 어떤 사람 한 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근데 하천이 범람을 해요. 범람을 해서 여기까지가요. 계속 물이 안 빠지고 몇 년 동안 계속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토지의 지목은 이제 하천이 됐겠죠. 소유권에서 당연히 상실되느냐?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고요. 여전히 소유하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천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하천을. 그래서 하천이 소유할 수 있어요. 하천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천을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사고 팔 수 있으면 경매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저당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소유할 수 있으면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사용, 수익, 처분이 다 가능해야 되는데요. 하천을 만약에 자기 하천, 토지 위에 흐르는 물까지 소유권이 미치기 때문에 이 물을요.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천 다 말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대로 사용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용익권이 제한돼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사용하게 할 수도 없어요. 용익은 안 돼요.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만 가능하죠.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천 같은 경우는요. 공익을 위해서요.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거죠. 공용 제한이 되고 있어요. 공용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익권은 안 되고 그러나 소유권 저당권은 가능하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에서 하천이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개별적인 권리가 구체적으로 나와가지고 하천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하천의 소유권 저당권은 가능하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하천도 등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토지로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개방형 축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건물이 아닌 것 같지만 또 건물이라고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주벽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방형 축사는요. 기둥이 있고 지붕은 있지만 개방형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주벽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건물이 아닌 거죠. 건물이 아니니까 당연히 등기할 수 없어야 되지만 일정 면적 이상의 축사 같은 경우는요. 주벽이 없이 개방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지만 이것도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처럼 보이지만 건물이 아닌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간 애매한 것들 중에 이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개방형 축사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등기할 수 있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등기할 수 없는 물건에서 건물처럼 보이지만 건물이 또 아닌 게 있어요. 자, 선박을요, 호텔로 개조를 했어요.
호텔로 개조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여전히 선박일 뿐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선박일 뿐이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수가 없어요. 선박들은요, 선박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기 같은 거는 항공기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등록부가 따로 있죠. 동산이지만요, 이런 것도 등기 등록에서 공시되는 동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따로 있어요. 자동차 등록부, 선박 등기부,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제 등기가 되는 것이지 건물 등기부에 등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상 관광 호텔용으로 개조한 선박은요,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선박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닌 거, 건물, 토지나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않는 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등기할 수 있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기록한다고 했을 때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없는 권리를 또 기억하시면 되고, 차라리 이것들은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민법에서 배우니까 오히려 더 쉬운 거죠.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등기할 수 있고, 오른쪽 먼저 보죠. 그러면 점유권, 유치권 없습니까? 이거는 점유에서 공시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등기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은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저당권은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산에 대한 담보권은요, 질권을 설정해요. 근데 동산을 등기할 수가 없죠. 동산 질권도 등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은 이제 저당권, 동산에 대한 담보권은 질권을 설정하는데 권리도 담보가 가능해요. 권리에 대해서도요, 담보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요, 담보권의 종류가 틀려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배우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담보권은 저당권을 설정하죠. 그러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아닌 권리에 대한 담보권은 질권을 설정해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고 이제 질권이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권리가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건 등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저당권도 당연히 등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채권 이런 거는 등기가 안 되거든요. 채권은 등기 안 되기 때문에 채권, 질권은 당연히 등기할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저당권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해요. 저당권. 그 저당권에 대한 질권이죠. 정당권에 대한 담보권은 질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저당권이 저당권이라는 건 없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을 설정하지만 저당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잖아요. 저당권에 대한 담보권은요, 질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에 대한 질권도 없습니까? 등기할 수가 있는 거죠. 권리에 대한 질권도 등기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권리 질권은 이 권리가 만약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라면 그 권리 질권도 등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이라는 것은요, 이제 채권, 동산 담보 등은 특별법에서 인정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따로 외워야 돼요. 이거는 채권 담보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따로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특별법에서 있는 거예요. 특별법. 채권, 동산 담보 등에 하는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채권도 담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등기할 수 있는, 그래서 채권 담보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권리질권이나 채권 담보권은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임차권, 환매권은 채권이지만 우리 민법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등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오른쪽 보시면요, 지역권은 등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여권은 우리 민법에서 허용하지 않죠. 특수지역권, 그러니까 사람의 편익을 위한 지역권은 부정을 하기 때문에 이건 등기할 수 없고요. 분묘기지권은 분묘란 없습니까? 봉분의 형태를 보고 공시가 되는 거죠. 따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주의토지통행권은요, 상징권으로서 이것은 소유권의 내용일 뿐이지 독립된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등기할 수가 없죠. 우리 책에는 없지만 나중에 우리 가등기 시간에 공부할 텐데요.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만 가등기가 되지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가등기 시간에 공부하니까 요 내용들만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이때 등기할 수 없는 권리들 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한다고 했을 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를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면 우리 책에서요. 그러면 등기 효력. 그러면 이렇게 등기 기록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등기했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민법하고 겹치는 내용이죠.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을 얻습니까? 등기 하에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권리 변동의 효력. 가장 대표적인 것이겠죠. 민법 시간에 배웠나 민법 186조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하에 효력이 발생한다. 권리 변동 효력이에요. 그러면 언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느냐는요. 등기가 완료됐을 경우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완료될 걸 전제로 해서요. 완료 시간이라 접수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등기 기록에는요. 등기 완료 일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접수 일자를 적는 거죠. 그럼 접수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이제 물권 변동적 효력만 있지만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임차권 같은 경우는 등기 없이도 효력은 발생하죠.
다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죠. 그러면 채권 같은 경우는 등기가 대항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다 민법 시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순위 확정적 효력이죠. 등기가 됨으로써 그 등기의 순위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소유자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까? 갑이요 A한테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은 어떻습니까? 등기가 되어야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건 약정 담보 물권이잖아요. 아무리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등기 안 되면 저당권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권리변동적 효력이죠. 언제에서 이 사람이 저당권을 취득하느냐? 이 접수일자에 취득하는 거죠. 접수일자에.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가지고 B한테 임차권을 설정했어요.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차권 설정 등기는요. 임차권 등기가 안 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을 취득하는 거죠. 채권이니까 계약만으로 취득해요. 그러나 등기를 함으로써 이제 제3자에게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대항력. 그건 대항력 효력이죠. 그리고 등기가 됨으로써 이 사람 1순위 저당권, 이 사람 2순위 임차권. 여기서 뭐 5억을 빌렸다. 보증금이 3억이다. 이렇게 되면 경매가 되었을 때 A가 먼저 우선 면제받고 B가 나중에 남은 돈 가져가게 되겠죠. 순위가 또 정해지는 거죠. 순위 확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등기가 됐을 때. 자, 그러면 등기의 순위는 어떻습니까? 같은 구의한 등기간에는 주등기라는 건 독립등기를 말하는 거죠. 같은 을구에 있는 등기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순위번호를 보고 등기의 우열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갑구에 있는 등기하고 을구에 있는 등기간에는 어떻습니까? 순위번호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접수번호를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해가지고 C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거죠. 5억 빌려주고 여기도 5억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가압류가 빠르냐 아니면은 이 저당권이 빠르냐에 따라서 경매 들어가서 돈 받는 방법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가압류가 빨랐으면 이 사람이 우선 변제를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못 받게 되는 거고. 근데 저당권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가압류가 들어왔으면 저당권자가 이 사람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압류가 빠르냐 저당권자가 빠르냐 없습니까? 순위번호를 보고 따지는 게 아니죠. 누가 먼저 신청해서 접수되느냐 접수번호를 보고 따지는 거죠. 같은 구는 순위번호, 같은 구가 아니면은 접수번호로 따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기등기는 어떻습니까? 부기등기는 주등기 밑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만약 하나의 주등기 밑에 부기등기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부기등기 간의 우열은 부기등기 순서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고. 나중에 가등기 시간 하는 거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을 때 본등기의 순위는요.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 순위 보존적 효력을 하죠. 권리 변동은 본등기 때 발생하지만 그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되죠. 항상 본등기는 가등기 밑에 가등기와 동일한 순위 번호를 사용해서 본등기를 하다 보니까 본등기 순위는 언제나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는 거죠. 순위 확정적 효력. 그 다음에 그 밑에 넣습니까? 이제 후등기 저지력 해가지고요. 후등기 저지력은 만약 여기에요. 전세권 설정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 자, 전세권 설정되기가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세권. 근데 전세권이요. 이제 소멸해서 무효예요. 무효. 전세기간 다 마쳤고요. 전세기간 다 지났고 전세금도 반환을 받았어요. 그러면 담보적 기능도 이제 소멸했고 용역권적 기능도 소멸했죠. 그러면 이 전세권 등기는 무효라는 거죠. 자, 무효라고 하더라도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요. 다른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없죠. 전세권과 전세권은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용익권 양립할 수 없죠. 그래서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이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하는 거죠.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와 양립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가장 등기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정적 효력이죠. 추정적. 작년에도 이 추정적 효력이 우리 등기법에서 나왔고요. 민법에서 오히려 또 많이 나오죠. 민법에서. 자,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A 앞으로 등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A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A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등기는 비록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라도 통과해가지고 등기가 됐으니까요.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유효하고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요. 갑하고 A하고 과연 A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5억을 빌리면서 저라고 설정했다고 보죠.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A라는 사람하고 둘이서 A라는 사람이 5억 달라고 했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5억 못 주겠다는 거예요. 난 돈 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둘이 소속이 붙으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돈 빌려주는 사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돈을 안 빌렸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걸 입증하는 것이지 내가 너한테 돈 안 빌렸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리자 A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렇게 등기가 이미 돼 있어요. 피담보 채권액도 기록을 하죠.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등기관 이걸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일단 A가 5억 원의 권리가 있다고 추정을 받는다는 거죠.
추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때는 반대로 갑이 만약에 A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은 갑이 A를 상대로 했습니까? 나는 빌린 적이 없다는 걸 갑이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하기 전에는 권리자가 입증, 그러니까 A가 입증했어야 되는데 등기가 돼버리니까 그렇습니까? 등기가 된 내용을 부인하고자 하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거, 이걸 추정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 입증해버리면 이거 무효가 되겠죠. 근데 일단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일단 등기가 돼버리면 A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갑이었습니까? 이 등기된 내용을 부인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실성, 등기 내용의 진실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주장 입증해야 된다. 이게 바로 추정력이죠. 그러니까 추정력이라는 하는 것은요, 소송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소송에 들어갔을 때 이제 다툼이 있었을 때 누가 입증하느냐의 문제죠. 원래 A가 입증해야 될 것을 등기가 돼 있으면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밑에 표가 있는데요. 추정력은요, 권리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미친다는 거죠. 권리 추정력이에요. 그러니까 표제부에는요, 추정력이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제부는요,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게 2층 건물이냐, 3층 건물이냐, 가서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이 색깔이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보면 되잖아요. 이걸 검은색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없겠죠. 그렇습니까? 이거는 소송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력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와 종국등기. 종국등기는 본등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등기는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에서 어떤 권리가 있다, 어떤 효력이 있다 그러면 다 틀린 말이에요. 가등기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력도요, 본등기만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정력의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요, 권리만 추정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 원인도 기록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앞으로 됐다 그러면요, 여기에 등기 원인을 적죠. 매매. 그러니까 일단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들었습니까? 등기원이 기록했기 때문에 다 추정력이 미쳐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도 추정력이 미치고, 저당권 같은 경우는 피담보 채권액도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액도 추정력이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들은요, 다 추정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추정력과 관련돼서는요,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미친다. 전 소유 명의도 미친다. 이건 동일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없다고 그러고,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요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잔금 주고 등기 넘겨달라고 했더니요, 갑이라는 사람이 난 너한테 판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소송이 붙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매매했고 매매가 유효라는 사실을 을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권리는 권리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근데 을 앞으로 이미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 매매를 무효를 주장해요, 갑이. 그럼 어떻습니까? 이때는 갑이 입증해야 되는 거죠. 적법 유효성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갑이 입증하죠. 등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매매의 유효성을 을이 입증했어야 되는데, 근데 등기가 되었으면 갑이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증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하고 지금 소송이 붙은데요, 제3자 병이랑 소송이 붙었어요.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거라고 우깁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이거 내 거야.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소송에 붙었을 때도 병이 입증해야 되지 을이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소송이 누구랑 붙었느냐? 전 등기명에 갑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갑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추정력이 미치는 거죠. 방금 설명했던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소송이 붙었든지 간에 다 어떻습니까? 추정력은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제3자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 즉 전 소유 명인에 대해서 당연히 추정력이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이전등기가 됐는데, 추정력이 당연히 갑하고도 이제 추정력이 미치게 되는데, 근데 만약 이 등기가요, 갑이 사망한 이후에 이렇게 등기가 됐다고 해보죠. 그러면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인데 사망한 이후에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으면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추정력이 깨져요. 추정력이 깨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스스로 자기가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존재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도 뭔가가 정상적이질 않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을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즉 사자, 여기서 사자는 호랑이 사자할 때 사자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으로부터 또는 존재하지 않은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았을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이전 등기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증을 하면은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입증을 해야 돼요. 이때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아마 선생님이 쓰신 그 선생님이요, 이런 의미로 쓰셨을 거예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점유는 누가 하고 있냐?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이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등기 추정력이 미쳐요? 점유의 추정력이 미쳐요? 등기 추정력이 미치는 거죠. 결국 점유의 추정력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의 추정력은, 점유는 동산의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요, 이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 대해서만 미치는 거죠.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등기 추정력이 미친다. 아마 이런 의미로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산 같은 경우는 여기 동산이죠. 동산은 점유의 추정. 그러니까 점유의 추정력이라는 건 동산에만 미친다는 것이지 부동산에는 미치지 않는다.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부동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미칠 뿐이다. 등기의 추정력이 미칠 뿐이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근데 책이 이제 너무 간단하게 돼 있다 보니까요. 이것을 좀 제 늘려 쓴 곳이 제 유인물에는 이걸 좀 길게 늘려서 설명을 해놨어요. 등기 효력기가 좀 길게 적어놨는데 이것은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이고 우리 책에는 간단히 단어들만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요. 다 민법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고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도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등기 효력. 근데 효력은 작년에 또 나왔기 때문에요. 글쎄, 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책에는 없지만 등기 유효 요건에서 뭐 중간 생략 등기, 뭐 모두 생략 등기, 무효 등기의 유용,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실제화하는 등기 원인에 대한 등기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민법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배웠으니까 여기는 넘어가죠. 그 다음에 86페이지 우리 책으로 가서 이제 등기부. 1장, 2장은 시험 문제 합쳐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등기부를 보도록 하죠. 등기부. 가등기라는 내용.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가등기 시간 할 테니까. 그거 안 했네요. 81페이지는 가등기 효력인데요.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는 어떠한 효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 순위가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한다는 이제 순위 보존 효력이 있다. 그러나 물권 변동은 이제 본등기 때 발생한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가등기 시간에 다시 공부를 하죠. 가등기는요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요. 매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날 가등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86페이지 보시면 이제 등기부등 해가지고요. 여기서도요, 밑에 등기소와 등기관이 나오는데,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한다고 했을 때, 그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등기관은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고요. 등기소와 관련돼서는요, 요 대부분장이 주어가 되는 경우, 이것도 두 번째, 세 번째,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무라는 말이 나오면 등기사무, 등기관은요, 법원 소속이에요. 법원 소속. 그러니까 등기소는 법원 부속 시설일 뿐이에요. 법원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법원 소속이기 때문에 법원의 사무 분장은 누가 결정하느냐? 법원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를 위임한다든지 사무를 정지한다든지 이 사무 분장의 결정권자는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등기 사무에 있어서도 사무를 위임, 사무를 정지하는 사람도 대법원장이다. 사무라는 말이 나면 주어는 대법원장이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뭐 구체적으로 하나 있으니까 저 첫 번째만 하나 보시면요. 요건 이제 상급법원장인데 이거는 사무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좀 성격이 다른 것인데 관할 등기소의 지정권자인데 이거는 등기소마다 관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의 위치, 소재를 기준으로 해서 관할 등기소가 정해져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동산들은 A 등기소 관할 구역이고요. 여기 있는 부동산들은 B 등기소 관할 구역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부동산은 다 A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 되고 B 여기 구역에 있는 이 부동산은 다 B 등기소 가야 돼요. 그래서 관할권이 있는 등기소만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만약 관할권 없는 등기소 등기, 즉 관할 위반의 등기는요.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할 등기소에만 등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할 등기소가 정해집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다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걸치게. 그러면 과연 A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되는지 B 등기소에 등기해야 되는지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에 먼저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부동산은 하나의 부동산은요. 오로지 하나의 등기소에서만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을요. 이 등기소도 등기할 수 있고 저 등기소에서 등기할 수 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면 되게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은 오로지 하나의 등기소에서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할이 딱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근데 이렇게 이제 걸치게 건물을 지었을 때요. 그러면 이 건물은 과연 어디서 등기해야 되느냐? 얘가 정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과연 어디서 등기를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등기소는 어떻습니까?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도 결정을 못해요. 그러면 얘들과 얘들을 공통으로 어떻습니까? 관할하고 있는 상급법원장. 상급법원장은 2등기소도 관할하고 2등기소 관할할 거 아니에요. 상급법원장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지정을 해주면 거기 가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할 등기소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이
두 개의 뭐 관할 등기소, 두 개 이상의 관할 등기소에 걸쳐 있다 보면요. 그럴 때는 공통되는 그 등기소들이 공통되는 상급법원장이 지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부동산 하나 과연 어디서 등기하느냐의 문제예요. 이런 것은 그냥 상급법원장이 정하면 되는데 사무 자체를 위임한다든지 사무 자체를 정지하는 것은 당연히 대법원장이 해야 되는 것이고 부동산 하나 과연 어디서 등기하느냐 이건 상급법원장이 정한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등기, 이제 부와 관련돼서 우리는 결국 등기부 보는 법을 다루기 때문에 결국 이제 등기부가 중요하죠. 등기부와 관련돼서 앞으로 계속 다룰 내용인데요. 자, 등기부의 편성과 관련돼서는요. 우리는 부동산마다 등기구를 두죠. 그걸 불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거죠. 부동산마다 등기구를 두는 방법으로 등기부를 편성한다. 옆에다 물적 편성주의, 민법에다 나오는 거죠. 물적 편성주의. 그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구분 건물이 이제 집합 건물일 텐데, 이제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의 등기부 편성은요.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에 구분 건물 등기부 보는 법을 다룰 거예요. 그때 설명을 합니다. 구분 건물은 뒤에 설명하니까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은 지금은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단독 건물들 아니면 일반적인 토지만 우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마다 등기부를 둔다. 그럼 밑에 이제 3절 해가지고요. 그러면 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러면은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두는 방법으로 등기부가 이제 물적 편성됐으면 각각 개별적인 등기 기록은 뭐가 기록되느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가 기록되겠죠. 그럼 밑에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권리를 기록하는 부분이 있겠죠. 등기명인 권리자는 권리 옆에다 기록할 테니까. 그럼 이때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 우리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요. 그 등기록의 제목이 된다 그래서 표제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사항은 다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로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세밀하게는 이제 표제부, 갑구, 을구. 또 넓게 넣습니까? 예, 표제부는 이제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표시란이라고 하고 갑구, 을구는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항란이라고 하는 거죠. 사항란이라고 하고 이거는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표시란이라고 하는 거죠. 표시란. 요 정도만 보시고 그 밑에 이제 표제부에 무엇을 기록하는지는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넘기시면은 거기에 구분건물 등기부의 표제부 있는데요. 구분건물 등기부 표제부는 우리가 구분건물은요 맨 마지막 시간에요. 아파트 등기부 보는 법을 맨 마지막 날 하니까 그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 다시 앞으로 오게 되면요. 표제부에 허용되지 않는 것 참고로만 좀 기억하세요.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는 거. 자, 표제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접수번호는요. 접수번호는 권리의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적는 것이 접수번호죠.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잖아요. 그러니까 접수번호 씁니까? 권리의 순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수번호는 표제부는 쓸 필요가 없죠. 여기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사항란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거죠. 사항란. 갑구, 을구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등기예요. 갑구, 을구. 그러니까 표제부는 접수번호 없고요. 갑구, 을구에만 있는 거죠. 가등기라는 것도 채권적 청구권,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구, 을구, 사항란에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표제부는 인정이 안 되고요. 자, 부기등기도 씁니까? 권리의 효력,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등기는 사항란에서만 인정되지 표제부는 인정이 안 되고요. 추정력도 아까 설명드렸죠. 이건 권리 추정력이에요. 그러니까 사항란에만 인정되지 표제부는 인정이 안 되고 무효등기 이용 우리 등기법에서 돼 있고 우리가 민법 시간에 하는 거죠. 무효등기 이용도 없습니까? 표제부 이용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사항란 권리 갑구 을구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만 무효등기 이용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참고로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내용은요. 그 다음에 요거 하려고 지금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민법 시간에 안 한 건 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88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장부의 보전, 오른쪽에 장부의 반출, 그 다음에 장부의 그 증명서 교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 내용과 관련돼서는요. 제 유인물에요. 그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 강의 시간에도 나눠드렸던 그림, 설명했던 그림인데요. 요것만 좀 설명하고 끝낼 거예요. 그 49페이지 보시면요. 먼저 개념들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장부의 보존, 반출, 열람, 등본만 이거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적공부도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능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와 관련된 서류도요. 장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의 종류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먼저 등기 부라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등기부가 있어요. 근데 등기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원래 우리가 지적공부 뒀습니까? 토지대장 임야정에 다 등록하려고 했더니 부피가 너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공유지원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등기부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다 기록하려고 했더니 등기부가 너무 부피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등기부에 다 기록하지 않고 등기부 부속서류를 만들어서 거기다 기록을 해요. 등기부 부속서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신탁원문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신탁에 관한 내용을요. 등기부에 기록하려고 했더니 등기부 부피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에 관한 사항으로서니까 신탁원부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원래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는데 나와 있는 서류가 되겠죠. 그 등기부 부속서류가 돼요. 또 공동담보, 공동전세 목록은요. 만약 공동저당권, 공동전세권을 설정할 때는요. 등기부에 공동저당관계, 공동전세관계를 다 기록을 합니다. 근데 만약 공동저당, 공동전세 목적물이 4개까지는 그냥 등기부에 기록하려는데 5개, 뭐 10개, 20개 돼버리면요. 여기다 기록하려고 하니까 부피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5개 이상일 때는요. 따로 공동담보, 공동전세 목록을 만들어서요.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다 기록을 해요.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할 내용이 바로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그것도 등기부 부속서류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용의권을 설정합니다. 부동산 일부도 용의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부동산 일부를 용의권을 설정할 때는요. 일부에 대한 용의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나 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일부 이런 것을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등기부에 도면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다.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나 이것을 그림으로 여기다가 그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도면은 따로 이제 장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보존을 해요. 그러니까 도면의 내용이 등기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와 있죠.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의권 설정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습니까? 등기부 부속서류. 또 매매 목록이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는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요.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합니다. 그럼 거래가액을 기록할 때 없습니까? 나중에 이것은 뒤에서 또 나와요.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의라는 없습니까? X, Y 두 개의 부동산을 10억을 사고 팔았어요. 그럼 10억을 두고 팔아서 만약에 하나만 사고 팔았다고 해보죠. 먼저. 갑과 을이 X물건 10억을 사고 팔았으면요. X부동산 등기부였으니까 갑에게서 이해해서 을 앞으로 이전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10억 쓰면 되겠죠. 거래가격을 기록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X, Y 두 개의 부동산을 10억에 사고 팔았어요. 그럼 X도 이전 등기를 해야 되지만 Y도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갑에게서 을 앞으로. 그럼 이때 거래가격을 기록해야 되는데 여기도 10억 줬고 여기도 10억 줬고 위에다가 둘 다 10억 적을 수는 없죠. 합쳐서 10억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가격을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는 여기다 기록해야 되는데 2개 이상이면 거래가격을 여기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요. 따로 매매 목록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씁니까? X, Y 두 개 합쳐서 10억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기록에는 뭐만 적느냐? 이 매매 목록 번호를 적어요. 자세한 거래가액 보고 싶으면 매매 목록 몇 호를 봐라. 그러니까 원래 매매 목록도 씁니까? 등기부에 들어갈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요. 원래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등기부에 기록할 수 없거나 또는 부피가 너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따로 나와 있는 서류예요. 그래서 이것을 등기부 부속서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공부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토지대장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토지대장에 들어가는 걸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공유지원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가 없습니까? 한 세트의 지적공부를 이루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기와 등기부 부속서류가 없습니까? 한 세트의 등기 기록을 이루게 돼요. 이 등기 기록이죠. 이것만 있어서는 의미가 없죠. 이것도 함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세트의 등기 기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명칭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부, 등기부 부속서류, 등기 기록. 그러면요. 등기 기록을 만들 때 사용했던 자료들이 있겠죠. 신청서, 첨부, 서면 이렇게 있죠. 신청서, 첨부, 서면 이런 것들을요. 우리 법에서 이렇게 불러요.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예요. 그러면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요. 등기 기록을 만들 때 사용했던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 기록 부속서류라고 해요. 등기 기록하고 등기 기록 부속서류는 다른 거죠. 그러면 등기부 부속서류는 어디가 있어요? 등기 기록 안에 있는 거죠. 등기부 부속서류하고 등기 기록 부속서류는 전혀 다른 서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를 먼저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보존하는 문제와 관련돼서요.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해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부 부속서류도 당연히 함께 영구히 보존해야 되겠죠. 이것만 있고 이거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또 영구히 보존합니다. 또 등기 기록을 폐쇄했을 경우도요. 폐쇄 등기 기록도 영구히 보존을 해요. 그럼 우리는 영구 보존 장부만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 기록은 영구히 보존하는구나. 폐쇄 등기부 플러스 등기 기록. 그러면 요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이거보다는 덜 중요하죠. 이것은 영구 보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영구 보존하려면 얼마만큼 보존해야 되냐? 이건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1년짜리, 5년짜리 이런 게 있는데 외울 수는 없고요. 그냥 우리는 영구 보존 장부는 딱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영구 보존 장부가 아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존에 있어서 영구 보존 장부,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것을 먼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88페이지 보시면 영구 보존 장부 해가지고 있죠. 등기부, 폐쇄 등기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등기부 부속서류. 그러니까 명칭을 정확히 먼저 알아야 다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존해가지고 우리 지적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잘 관리해야 되겠죠. 함부로 반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반출, 장부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장부 이동, 반출과 관련돼서는요. 요건 항상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등기부, 등기부 부속서류가 등기 기록으로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반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쟁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만 반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쟁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요. 법원에서 막 가져와라고 합니다. 그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법관이 영장에 의해서요. 법관이 가져오라고 해요. 이래도 밖으로 반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 법관. 우리 표에서는요. 오른쪽 보시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있는데 수사기관에다가 법관이라고 붙였어요. 영장은 법관이 발부하지 수사기관이 발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법원 법관에 의해서도 밖으로 옮길 수가 없다. 오로지 천재지변의 경우만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요. 신청서 그 밖에 부속서 넣었습니까? 덜 중요한 소리잖아요. 자, 이건 넣습니까?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도 법원 법관이 가져와 그러면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장부의 이동, 장부 관련돼서는요. 등기부 부속서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장부적인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고, 이 두 개지가 하고 요거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럼 잘 보존하고 있다가 했습니까? 국민이 요구하면 이제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할 때는요, 이 등기부 부속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개별 등기 기록을 따지기 때문에 등기 기록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서는 등기 기록 부속서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격하게 말하면 이건 하나의 장부고, 이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서류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별이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냥 기억하셔도 돼요.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등기 기록 부속서류다.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등기 기록 부속서류들이 모여서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를 이룬다. 등기 기록들이었습니까? 등기부와 등기부 부속서류를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죠. 그러면 등기 기록이요. 등기부 누구든지 볼 수 있죠. 그럼 이것만 봐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등기부 부속서류도 함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등기 기록은요. 누구든지 열람 등본 발급이 가능해요. 그럼 누구든지 열람 등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서 볼 때요. 대리인이 대리권 증명서를 가져올 필요도 없는 거죠. 어차피 얘도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즉 등기 기록 부속서류는 좀 다릅니다. 이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민감도장도 찍어져 있고 하는 거죠. 이건 누구나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등기 기록 부속서류는요, 아무나 봐서는 안 되고요,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즉,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이것도 열람만 가능해요. 만약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열람만 가능한데, 만약에 여기는 등본 발급은 안 됩니다. 등본 발급 만약에 해가버리면요,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돌려볼 수가 있는 거죠. 돌려보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 그것도 열람만 가능해요. 이때 열람할 때 사진 찍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등기관 보는 앞에서 열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기록 부속서류는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열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특정인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해관계 있는 대리인이 만약에 가서 이걸 보려고 해요. 그렇습니까? 대리권 증명서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특정인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정인의 대리권 증명서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자,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요. 우리 책에 보시면요. 몇 가지만 나와 있으니까요. 좀 보죠. 자, 그러면은 8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여기는 열람 등본 발급 받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밑에 교부 대상 해가지고요. 우리가 등기부나 등기부 부속서류는 누구든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열람 등본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만약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할 때 등기부만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등기부 부속서류도 당연히 딸려 나오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따로 신청을 해야 돼요. 토지대장 신청했다고 해서 공유지원명부가 무조건 딸려 나오는 건 아니에요. 토지대장 받더니였습니까? 무슨 공유지원명부에 있대요. 그럼 공유지원명부 따로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신청했을 때만 포함해서 발부하는 것이지, 등기부만 신청했을 경우에는요, 등기부만 나오게 되는 것이지, 실타건부, 도면, 공동담보, 전세번호 이런 것도 떴습니까? 함께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넘기시면은, 그 내용이 거기 있네요. 넘기시면 90페이지요. 거기 맨 밑에 3개 있죠. 자, 등기 기록을 얻습니까? 누구든지 수수료만 내면요. 누구든지 열람 등본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밑에 있는 등기 기록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그것도 열람만 가능하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신탁원부, 공동담보, 전세목록, 도면, 매매목록 이게 등기부 부속서류라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함께 신청을 했을 때만 발급을 한다.
함께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요거 신청했다 해서 당연히 딸려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요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칭이 만약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 명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명칭에서부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법에서는 명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명칭을 정확히.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 부속소리하고 등기 기록 부속소리를요 혼동해서 여러분이 이해해버리면 동일한 거 아니냐 해버리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요, 1장, 2장은 시험이 그렇게 빈도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요. 아마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요, 우리가 민법에서 안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앞에 있는 등기 효력이랄지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도 동일하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법 지식으로도 어떻게 풀 수 있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1, 2장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등기법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제 3장부터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3장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3장. 다음 주는 아마 3장 하면서요. 3장 하면서 아마 4장에 소유권 등기까지는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다음 달이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아마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다음 시간에 뵐게요.